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랜드잇에서 감정평가 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어정민 평가사입니다. 저는 25기고요. 합격할 때 67점으로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도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수험생 때 제가 이제 고득점 할 수 있었던 수험생 때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강의 9년 차로 전문 강사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고득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들은요, 총 3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특징에 관해서, 전업이든 병행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 이론 특징을 좀 제대로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정평가 이론 소개를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주요하게 말씀드리는 게요.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라는 점입니다. 주관식이라는 과목이면 뭔가 글을 써야겠죠. 그래서 왕년에 내가 글 좀 썼다. 아니면 나는 독서나 부동산 시장 업계에 계시거나 전공을 했다. 이런 조건들이 우리 시험 이론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나는 그런 게 부족하다라고 하면 좀 불리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역량들은 1등이나 수석하실 거 아니면 저희 전혀 괜찮습니다. 어떤 주관식이냐인가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나 글쓰기가 전혀 아니라 약속된 규칙도 있고요. 출제되는 유형도 이렇게 4가지로 있습니다. 문제 구성이란 부분은 강사인 제가 이제 시험 유형별로 4가지로 나눠 놓은 것인데요. 이 유형을 4가지를 1년 동안 예측해서 계속 대비하면서 만들어진 답안지를 적는 게 주관식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잘 써야 하는가 또는 부동산학을 전공으로 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지금 고득점 합격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발휘하진 않는다 이렇게 저는 항상 소개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글쓰기를 할 겁니다. 수험 대비. 그래서 감정평가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 가지 글쓰기를 다 내려두고요. 우리 시험에 적합한 답안지를 만들어가는 계속 반복적으로 다듬고 수정해서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1년 동안 준비했던 거 얼마나 싱크로를 높게 현출하고 나오는가 그런 과목이 주관식이란 특징을 첫 번째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감정평가 이론은요, 실무와 법규는 뭔가 명확해요. 실무는 앞서 설명했듯이 토지단가, 건물단가 내서 총액 얼마입니다. 보고서 쓰는 거고, 법규는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적인 거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론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당연히 법에 근거했을 법에 준수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징계입니다. 그리고 실무 역시 단가를 내는 이론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근데 실무를 서포트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론 과목이에요. 즉 법률과 실제 업계에서 실무적 활동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공백이나 우리가 왜 이렇게 평가했는가 이론적인 베이스를 갖추는 게 이 과목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특징을 적진 않았는데 우리 실무와의 연계도가 굉장히 높은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요. 실무에 학습 분량을 엄청 많이 두세요. 그 방법이 맞아요. 실무 잘하면 이론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란 과목이 최근에는 난이도도 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암기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공인중개사나 또는 간평 1차 시험의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 분량 비교했을 때 절대 비교 불가. 그래서 절대 암기로는 다 끝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험 후반에 뒤편에서 막판 뭐라고 할까요? 벼락치기? 암기?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와의 연계도가 높아지면서 조금 종합적인 사고도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앞서 수업 논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소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오의 구조가 제일 많아요.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대조적으로 논하시오입니다. 논하라.
그래서 양자의 차이를 뭐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연습은 하겠지만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예측할 수 있는 유형 4가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예를 들어 사례라는 건 이렇게 길어져요. 물음 2번 같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암기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암기는 완전 기본이고요. 실무랑 또 이론적인 베이스 섞어서 조금은 입체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일단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1, 2, 3, 4 한번 쭉 보시고요. 오른쪽에 여기 답안지 보이시죠? 답안지 있습니다. 저희가 총 20페이지를 써서 제출을 해요. 1년간 열심히 하시는데요. 20페이지가 만만치 않은 페이지예요. 초시생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이제 기본서 배우시고요. 초반에는 20페이지 중에 한 12페이지, 10페이지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민해서 힘들어하는 게 1단계 이거 넘기는 거예요. 그 넘긴다는 페이지는 우리 16페이지로 두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시험 7월에 남겨두고요. 한 1월 정도면 16페이지 정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한 4달 전 이때 정도 되면 초시생 기준으로도 20페이지를 어떻게든 만들게 돼요. 근데 어떻게든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합격도를 높이려면 좀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으로 20페이지를 써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좀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1년 동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차는 있습니다. 이 20페이지를 못 써서 불합격은 아니고요. 조금 더 확률을 높이고자 20페이지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죠? 그렇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이론을 좀 소개할 때 나는 그럼 이론을 어떻게 전략 과목으로 삼을지, 어떻게 목표 점수를 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초반에 공부 안 하고 들어갔는데요. 38점, 39점 맞았어요. 이거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거 되게 많은 노력 필요해요. 이 점수는 우리 시험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후에 나올 강의 일정을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이론이란 과목의 특징을 좀 파악을 하면 초시생 기준으로는 50점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고, 직장 병행이든 동차, 그리고 전업으로 하셨을 때는요, 충분히 55점 그리고 60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지난 데이터들 가지고 저는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음 장에 보시면 최고 점수가 나와 있어요. 최고 점수 한번 보면, 이론 한번 보면 그닥 높지 않다는 걸 좀 체감하실 수 있죠. 32회 때 65. 네, 아직까지 67을 넘은 해는 없었어요. 근데 실무나 법규는요, 70점을 뚫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실무랑 법규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전략도 좋습니다만 이론 과목의 강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점수 편차, 변동이 굉장히 커요. 실무나 법규는. 그래서 70점을 목표로 하더라도 최고점이 여기 54점을 찍는 순간 그 뒤로 점수는 뒤로 우르르 밀리게 되죠. 그런데 이론은 항상 변동이 좀 무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 이걸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꽈락률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론 꽈락이 제일 순한 맛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역대 그 꽈락률이 나와 있는데 70%가 한 번 떴을 때 한 번 수험계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70이라는 건 실무에서는 자주 조금 만날 수 있는 꽈락률이에요. 이 해 빼고는 50% 정도, 2명 중 1명은 이론 때문에 떨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과목보다는 그래도 낫다, 괜찮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와 꽈락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론은 주관식이라는 특징 때문에 점수의 변동폭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규는 법률, 그러니까 논점을 틀리면 줄 점수가 없고요. 실무도요. 보고서를 쓰는데 단가나 총액이 완전 틀리게 썼다? 이거 어떻게 점수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론은 조금 유연성이 있어요. 네,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 합격권 안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답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상태만 만들 수 있다면 점수는
어렵게 그리고 쉽게 출제되든 난이도랑 크게 영향 안 받고 내 수준은 그 수준 안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과목의 특징을 좀 보면 주관식이라는 특징을 최대치를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최대 적은 시간을 투입을 해서 즉 절대적인 문제 양 그리고 기본서 습득 이런 거를 빠르게 올려놓은 다음에는 손이 덜 가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암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 정도는 기본값으로 해주셔야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누가 시험장 가서 빠르고 정확하게 잘 적느냐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왼쪽 오른쪽 35에 34의 합격생 점수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두 분 다 2년 차세요. 왼쪽에 합격생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무가 굉장히 잘 나올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 계속 고정값을 했던 이론이 조금 더 뛰어서 60점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감정평가 이론 특징을 좀 알아두면 좀 빠른 시간에 실무와 법규 투입 대비 공부량, 난이도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얘를 빠르게 끌어올려야 안정적인 과목으로 만들어야 내가 실무나 법규에서 실수하셔도 그 부분을 메워주면서 이론 덕분에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이제 제가 항상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론을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네, 어떤 시험이든지 가장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전 3가지를 얘기해요. 기본서와 암기 그리고 답안 작성 연습 3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수험생들이 실수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3과목이라서 좀 할만하다라고 진입을 하는데 결국에는 분량도 많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아 보였던 이론을 후반부로 미루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후반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3가지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쉬운 방법, 더 빠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3가지를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론은 앞서 얘기했듯이 실무와 법규의 공백을 좀 메워주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이론은 그냥 베이스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 자체가 부동산학 관련은 물론이고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우리 이론도 들어가죠. 감정평가. 그래서 첫 번째 총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은요. 감정평가 기본 이론은 물론이고 부동산학의 전통적인 학문적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론이라고 붙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융, 투자, 개발 정책 굉장히 조금은 사이드적인 논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평가하는가 있죠? 평가 방법이 강론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총론과 강론은 모든 강사님들이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기본서가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수험생이 임의적으로 이쪽 패스, 저쪽 패스, 이쪽은 좀 빼고 이렇게 애매하게 공부해서는 나중에 다시 기본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진입하실 때 기본적인 내용 내가 절대 스킵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서 1회독은 하자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야지 쉬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전공법 선택하시고요. 그 밖에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기본서가 제가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강의 교재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재를 항상 설명을 하면요. 필수적으로 4개의 책을 내가 볼 건데요. 의노트 그리고 기본서가 가장 필수이고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겠다. 괜찮아요. 거기에 모든 시험에서 기출은 당연히 필수잖아요. 기출문제 붙는 것이고 답안 작성 어떻게 할지 단문 연습, 문제집까지 총 4권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덧붙여서 1번의 관련 서적이라고 있죠. 서점 가시면 부동산 관련해서 책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책은 3년차 이상, 4년차, 5년차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하나의 논점을 깊게 볼 때 보는 책들이 여기 관련 서적이고요. 수험 편집적으로 볼 때는 저희 강의 교재만 충분히 따로 다른 책 절대 안 보셔도 소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기 실무 기준 등 보이시죠? 이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때는 법률적인 얘기 나오고 어떨 때는 실무 계산 방법을 이론으로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률이나 외국 규정이나 붙이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 강의 교재에 다 편집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교재를 좀 단권한다는 전략으로 제 교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서 선택할 때 이제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묻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자주 질문하는 소소한 질문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기본서 그리고 수험생이 자의적으로 이제 스킵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걸 강조하면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 외워야 하나요? 이거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죠. 그런데 네. 암기를 전제합니다만, 이해를 전제합니다만, 암기는 필수예요, 여러분. 필수이고. 근데 그거를 드립다 외우세요. 이건 아니겠죠. 1년간의 연간 커리큘럼 과정 안에서 따라오시면 조금은 더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강사가 푸시도 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점을 일단 받아들이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좀 강조하고, 또 두 번째 여기 질문들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마무리로 이 얘기 진짜 강조합니다. 먼저 합격한 선배나 지인이나 이것만 보면 된다. 아니면 좀 짧게 이해만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팁을 주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지우시고요. 쉽게 가는 방법 없어요. 결국엔 다시 돌고 돌아서 700페이지 너무 많다라고 했던 그 초반의 고민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서 선택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 암기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이 100분이라고 했습니다. 100분이요. 정말 짧아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5분 남으면 선방하신 거예요. 5분. 5분에 2페이지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평에도 있는데 수험생들 너네 글씨 왜 이렇게 개발 세발이냐 이런 평도 있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후달리거든요. 그래서 암기라는 건요. 정확성을 높이기도 하는데 그냥 스킬이에요. 내가 100점 안에 풀어내려면 외워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관식이긴 하지만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답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한번 보시면 시장 이자율 상승했다.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론 공부 안 해도 부동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썰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랑 연결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석 방법론들, 이런 준비된 답안이 있어야 득점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값은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수험생들 답안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처음에 암기는 누구나 어려워요.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계속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여기 조건부 평가 보이시죠? 똑같은 개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지막 최종 오른쪽에 답안, 그러니까 뭔가 형식이 지금 갖춰져 있죠,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고 다듬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시고, 나중에는 암기만 하면 암기 왕이 1등 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라고 했죠. 암기 그냥 필수고, 이런 식으로 암기가 된 답안지가 쌓이고 쌓여서 20페이지를 만들어내면서 차별화는 물론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후반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답안 만드는 것들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고득점 합격을 만들려면 제가 항상 예시 답안을 드립니다. 강사의 예시 답안처럼 써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다 취해야 고득점이 가능해요. 내용적인 면, 첫 번째는 뭔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계속 말했지만 썰이나 내가 알고 있는 부정확한 문장은 점수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을 답안으로 옮겨온다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견해를 앞뒤로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마저도 다 연습이라는 거예요. 연습해서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마지막에 형식 부분은 그냥 스킬이에요. 1년간 무한 반복해서 최대치로 끌어올린 다음 100분 안에 기계처럼 쓰겠다. 이렇게 접근해야만 답안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GS나 우리 문풀 참여하면은 이런 식으로 강사가 답안을 드립니다. 예시 답안. 이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강사가 제시한 가이드 안에서 움직여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시생 아닌 지금 다시 한번 도전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가 1, 2, 3단계를 거쳐서 나의 답안이 완성될 거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고민은, 저에게 할 고민은 그 부분이에요. 다 알겠는데 안 써져요. 이 말 분명히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알겠는데 안 써진다는 이 3단계 중에서 1, 2단계 머물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1단계는 그냥 이해하신 분들 있죠. 이해해서 쓰는 답안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외워야죠. 정확하게 암기가 됩니다. 암기까지 됐는데 안 써진다? 그 다음은 이제 연습이 부족한 건데요. 동일한 논점이지만 뒤에 물음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단계 없이는 3단계를 절대 갈 수 없다. 그렇게 또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고득점 답안은요, 조금 참고로 봐주시고요. 저희가 실제 커리큘럼에 참여해서 답안 작성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간 일정인데요. 저희 투트랙으로 운영은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단기 고득점 모두 좀 누리셨으면 해서 저는 풀커리인 트랙 2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최소 강의 단기 합격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실전 강의, 연간 강의에 앞서서 우리가 1년 동안 또는 뭐 트랙 1이든 2든 어떤 트랙을 선택하든 이 흐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할 거고, 의노트에서 이렇게 암기하라고 푸시할 거고요. 그 다음, 단문이나 우리 GS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렇게 돼서 후반에는 좀 더 심화된 이론들을 계속 접하실 거고, 결국엔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종합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강의 역시 이해, 암기, 답안 작성 이렇게 세 가지 흐름으로 간다. 단기 합격의 첫 번째 트랙은 직장인이나 중간 진입자 그리고 저는 동차생 분들 있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최소 강의, 기본 강의,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트랙 2에 있는 것들은 어떡할까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GS 모의고사는 트랙 1, 2를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꼭 참석하셔야 된다라고 해요. 여기 트랙 2에 참석 못한 부분들을 GS에서 그래도 간추려서 계속 요약해서 강의를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은 최소 3까지는 듣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 대비해서 제가 미니 강의를 하나 뒀어요. 미니 강의는 실제 의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캐주얼한 강의로 여러분들이랑 저랑 의노트를 이렇게 좀 해보세요라고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회사 왔다 갔다 하실 때, 출퇴근하실 때 학생들 점심시간에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강의가 좀 추가로 구성돼서 여기까지 완료해 주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표 점수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모든 커리는 투트랙으로 두 번째입니다. 여기 두 가지 부분은 심화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 그리고 문풀이에요. 문제풀이. 그러니까 모든 반복된 회독과 연습은 당연히 실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일 수 있기도 하지만 전업 수험생이라면 저는 스텝 5까지 완료하시고, 그리고 강조, GS는 1이든 2든 반드시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GS라는 건 주말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저희 대략 6시 반, 7시까지 하루 종일 실전처럼 시험 보시고 해설 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수험적인 질문은 네이버 카페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담은 이 전화번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시험을 이론 덕분에 합격을 했다. 이런 멘트가 남겨지도록 저는 이제 이런 합격 엔딩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